오늘은 4월 29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단일화 결국은 이 시점에서 또 정리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단일화.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고 판세를 좀 읽어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대선 전략 그리고 승산 이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또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것도 한번 추측해 볼까 해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우선 남재준 후보의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재준 후보가 비문연대 단일화되면 백의종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대상은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의를 했어요. 비문연대 단일화. 그러면 자기는 사퇴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남재준 후보의 당이 어디입니까? 통일한국당입니다. 그 통일한국당 대표가 안홍준 씨인데요. 안홍준 씨가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상당히 묘하게 돌아갔죠. 아무튼 남재준 후보와 일정 부분 어떤 교감은 있었는지, 어떤 의견이 달랐든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단일화 키가 누구냐? 유승민 후보가 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이제 유승민 후보는 완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정당 내부가 심상치 않은 거죠. 이제 김무성계 이래가지고 그 의원들이 뭉쳐서 아마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바른정당의 김무성계 이쪽에서 추진하는 단일화는 역시 반문연대,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3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키가 또 유승민 후보한테 달렸다. 근데 지금까지 단일화는 서로 나한테로 단일화 하자 이런 단일화지만 실제 단일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단일화 예를 들어보자면은 한 사람은 대통령 맡고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다. 이와 같이 이제 당대당이 서로 합의하고 대표끼리 합의해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주고 한쪽에서는 바로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단일화가 주를 이룹니다. 이런 것도 있지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갈 후보를 정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단일화는 맞지 않고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이 사퇴를 하고 상대방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일화가.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은 지지율이 야간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하고 강한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 단일화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홍준표, 조원진 후보 단일화는 어떨까요? 이제 조원진 후보 또 완강 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썩 단일화에 적성을 띠지 않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그래 가지고 조원진 후보는 결심 여하에 따라서 이제 완주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단일화가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가 된다든지, 또는 유승민 후보가 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만 해도 단일화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미 남재준 씨는 이제 그런 의향을 보였고요. 그럼 조원진 후보와 홍준표 후보 단일화,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홍 후보가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면은 또 조원진 후보는 완주해도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 그렇게 봐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현재 이 단일화는 안 돼도 결국 누가 단일화 하는 겁니까? 그 단일화 실체는 누굽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우파 국민들이 내부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각 후보들의 단일화는 이제 촉진시키고 확인하는 것이지 실제 내부 단일화 이거는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후보들이 단일화 선언해도 그 지지하는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투표장에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보들이 단일화를 안 해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특히 우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오늘 이 전국에는 단일화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넘어가고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국민이 스스로 단일화 선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 하나 둘이 완주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기게 돼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단일화하는 그 마음이 급박해지기 시작하겠죠. 그 홍 후보 요즘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그런 잠재력, 확장력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홍 후보의 그 키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 키를 넘어가고 있고 확장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냐하면 그 잠재력이란 건 이런저런 가능성을 이렇게 볼 때 그렇다 그거예요. 단일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모든 거 볼 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한 3, 4일 더 지켜봐야 됩니다. 3, 4일 동안에 확실하게 홍 후보 쪽으로 결집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징후가 있게 되면은 밖으로 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전체 사람들은 움직임 직결도가 달라지고 물론 여론조사상으로도 조짐이 나타나겠죠. 뭐냐?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이런 결집이 2차로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2차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로 일어난다면은 그때는 다시 상승 효과가 나타나죠. 뭐냐? 그동안에 찍을 후보가 없다. 찍어봐야 뭐하냐. 선거 결과 뻔한데 이렇게 하고 선거 포기를 하려 했던 우파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표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득표율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 관점은 뭡니까? 50대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느냐 낮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는 20대 30대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흔히 20, 30대는 야당 지지자가 많다 이렇게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선거는 볼 것 없이 승리다. 이렇게 되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50대 60대는 선거 해봐야 의미 없다 하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이 선거는 특별한 선거다. 참 기묘한 선거다. 찍을 후보도 없지만 승산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이 선거는 찍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선거야말로 특이한 선거라서 안 찍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심리가 돌아서 발동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여론조사하고는 판이 다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서게 되면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최대 관건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단일화거든요. 그런데 후보끼리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단일화하는 의지가 발동하면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관건 그 부분에서 상승 효과가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로 이제 그 직결이 되겠냐. 그래도 우파 중에 강한 후보가 홍준표 후보니까 거기로 결집하자 이렇게 되기가 이제 쉽겠죠. 만약 그렇게 되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의 대선 승산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런저런 내부적인 국민적인 우파의 단일화 현상이 안 일어난다면 패한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상승 효과와 우파 결집, 이제 국민적인 단일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후보들이 단일화를 못했을 때 이야기죠. 그렇게 돼도 해볼만 하고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후보끼리 단일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아니면 다른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길 수 있다 쪽에 무게를 더 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무튼 현재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 선거를 최소한도 그럭저럭 해볼 만한 상태로 끌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차피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단일화는 이미 시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원진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안에 표심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조원진 후보 지지자들이 많지만서도 그 지지자들이 이제 또 갈라집니다. 투표 성향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결코 끝까지 조원진 후보를 밀고 말겠다, 찍고 말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끝까지 찍는다 이거죠. 그런데 또 상당한 그 표심이 가장 강한 후보 쪽으로 몰아주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강한 후보가 홍준표 후보다면 그쪽에 이제 몰아주는 현상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제 개표를 했을 때 조원진 후보의 그 득표율은 이제 그만큼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은 일단은 많은 그 수 표심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서 정권이 넘어가는 걸 막자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데 표심을 행사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작동되어서 개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는 득표율이 이제 낮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요 근래 지혜로운 그 선거 전략을 쓰지 않냐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갑자기 들고 나온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서민들 그리고 수십만 수백만 천만에 이르는 그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내놨어요. 이런 게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공약들입니다. 이제 좀 거창하고 큰 공약들은 모든 후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마다 가면은 그 지방에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 공약도 거의 또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 공약은 상당히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공약이 나왔어요. 뭔가 하면은 신용불량자 사면, 그것은 뭐냐면 저 IMF 이후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10년, 2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 딱지를 못 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용불량 딱지를 못 떼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요. 어디 직책 맡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디서 자금을 빌리는데도 신용불량자는 안 빌려주죠.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재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용불량자가 숫자가 많으냐? 굉장히 많죠. 경제인구 8분의 1이 지금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숫자가 그 수백만 안 되겠나 싶은데요. 언뜻 살펴도. 네, 그렇고요. 담배값 인하를 들고 나왔습니다. 담배값 인하. 여러분 담배 피시나요? 예, 담배값이 인상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끊는 분들이야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못 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출이 2배가 되었겠죠.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담배값 지출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수입이 적으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뭐 계산 얼른 해보면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담배값 인하, 이것은 결국은
엄청난 인원한테 작용하는 것이죠. 숫자상으로. 그냥 뭐 1000만 단위는 작용 안 하겠나 싶네요. 그리고 유류값 인하를 들고 나왔어요. 유류값 인하. 세금을 인하해 주겠다는 것이죠.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휘발유 값이 센 이유가 그 휘발유가 원래 비싸서가 아니고 바로 세금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반으로 인하해 주겠다는 거죠. 2000cc 이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수백만, 천만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이제 그동안 20년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부활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생계형 범죄 모두 사면하겠다 했네요. 생계형 범죄란 건 뭡니까?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자잘한 범죄하는 걸 보통 생계형 범죄 그럽니다. 이런 경우 사면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 여파가 또 어떻게 작용할까? 이거는 이제 아마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게 영향이 나타나려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대충 단일화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볼까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 당 입지가 달라진다 이거죠. 우선 자유한국당부터 보겠습니다. 홍 후보가 대선에 승리를 한다 하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강력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리했다고 해보세요.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가 한정돼 있죠. 그러다 보면 바른정당하고 당을 합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커질 거예요. 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합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죠. 왜냐? 어차피 합해지지 않아도 법안 통과할 때 힘을 합해야 되고 또 내각제를 추진한다 하면은 다 힘을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만약에 당이 떨어져 있다면은 그냥 이대로지만은 당을 합한다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안에가 복잡해지죠.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래 가지고 서로 등이 졌던 그 의원들이 합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쪽이 당권을 잡느냐 또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밀려난 쪽에는 몇 명은 또 탈당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같이 있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러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복잡해지요. 그리고 또 바른정당은 어떻겠습니까? 바른정당에 유승민 후보가 대선 승리를 한다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 하면은 유 후보 입지가 명 아니게 되죠. 그리고 바른정당도 갈 바를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자 이런 여론이 강해지지 않겠는가. 당내 여론이. 그러다 보면 개별적으로 또 탈당해서 나온 사람들도 의원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은재 의원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해진다 하면은 저 자유한국당은 또 김무성계 아니면은 유승민계 이런 쪽에서 연합하게 되면 또 당권을 또 장악할 수도 있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리더가 확실한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럼 조원진 후보 새누리당은 어떻겠습니까? 득표율이 대단히 낮게 나왔다. 아주 득표율이 높게 나오고 대선 승리라면 더 좋고요.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입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득표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죠. 예상보다. 왜냐?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 세력이 정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홍 후보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힘은 크지만은 눈앞에 나오는 득표율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되었던 숫자상으로 약하면은 아무래도 주시를 못 받게 되지요. 우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표를 몰아줬다 해도 우선 입 닦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입지가 무너지고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예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까요? 아무래도 문호를 열어가지고 유력 인사들을 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애국정당 풍모를 갖추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죠. 그렇게 해야 계속 이어지고 또 입당이 줄을 쓸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거 때문에 이리저리 지지 후보가 갈라지고 표를 다른 데로 행사했던 그 태극기 민심들이 결국 어느 곳으로 모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모일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또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또 진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태극기 민심이 모일 틈바기가 있겠습니까? 그럼 바른정당이 모일 수 있습니까? 어디 모일 데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민심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내년의 지방선거 3년 후 선거를 이제 대비하는 전략을 쓰고 하면은 여전히 이어간다는 것이죠. 저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 선거하면 엄청나게 뭐 득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굳건하게 당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렬 지지층에 힘입어서 이제 새누리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죠. 물론 외연 확대를 어떻게 하고 거듭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역시나 그 수많은 태극기를 들고 그 민의를 외친 그 사람들의 염원은 달성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론가 그 힘을 모여서 그 염원이 달성되기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제 가장 단순한 새누리당이 모이기 쉽다. 다른 당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단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저 더민주는 어떨까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은 강력하겠죠. 그 안에 이제 반문 이런 세력도 있지만은 딱 결합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대선 실패를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내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안철수 후보가 대선 승리했을 때는 굉장히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역시나 이제 당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당들하고 또 이렇게 연대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입지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패를 했다 하면은 또 당 자체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래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는 이제 한 지방과 같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 실제 갈라졌고요. 그리고 3월 19일 날 더민주 후보 경선할 때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두 당은 나중에 합당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이제 그거는 성향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을 말한 것이요. 물론 이제 박지원 대표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지요. 선거 앞두고 무슨 말이냐 하는 식으로. 아무튼 이제 그렇지만은 또 건마다 두 당이 이제 연합해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제 그러는 거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아무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은 도로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새누리당이 정말 당으로서 국민이 만든 당으로서 정말 특이한 당인데요. 그 당으로서 여전히 가입자를 늘리고 당으로 굳건히 나가고 실제로 정당으로서 커지고 안 커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그 정당 가입한 그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태극기 민심이 대선 후에 이제 어느 자리로 되찾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외연 확대를 얼마나 잘 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결국은 당은 반드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어디서라도 그 당의 후보가 승리를 해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데
일단 조원진 후보가 득표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득표율이 낮아져도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봐요. 어차피 새누리당을 극력 지지하는 사람도 표는 홍준표 후보한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극기 민심도 이 표심이 좀 많이 갈렸지요. 왜 그러냐면 지지 후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훨씬 낫다. 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다 보니까 서로 욱박 지르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못하지요. 그건 정치인이 아니고 아마추어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정치인들은 앞에서 비난을 쏟아부어서도 다음에 가면은 언제 그러냐 하고 또 합하고 그래요. 이제 그걸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참 쓸개도 없네 하고. 그런데 원래 정치가 그렇습니다. 본질이. 모든 정치인들이 소신이 분명하고 애국적이고 그리고 명백하게 행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어디 한국 정치 풍토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해도 지나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이 정치 본질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국적인 풍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크게 기대하고 속 끓이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할 뿐이지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후보 저 후보 표심이 좀 갈리고 또 거기서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틀리고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이제 이러면서 또 갈라질 수 있잖아요. 같은 동료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정도 된다면은 그건 아예 정치 그런 길에 뛰어들지 말아라. 한국에서는 정치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적이다 하면은 이런 와중에 서로 트러블이 나고 싫다 밉다 이 감정이 쌓이면 끝까지 가버리죠. 그건 이제 정치할 수 없지요. 그건 정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경우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는 원래 그렇거니 하고 일반 국민들은 속 터져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괜히 병나니까 속 터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정치가 그러니까 내가 표심을 정말 나라도 제대로 행사해야 되겠다. 목적 분명히 가지고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내가 미는 후보를 겪고 밀어야 되겠다 하면은 밀면 되는 것이고 또 더 큰 관점에서 내가 잠시 보류해야 되겠다면 보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떻게 여러분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단일화 지금 모습이라든가 단일화 안 됐을 때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지금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라서 나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그러면은 모두 또 즐겁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소장 그러면 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김경재 총재 혹은 양동안 박사 또 어떤 이는 또 이화영 목사 그렇게 칭해요. 또 어떤 이는 박안철 씨 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다니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예,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예,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하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요.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등이 졌던 그 의원들이 합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쪽이 당권을 잡느냐 또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밀려난 쪽에는 몇 명은 또 탈당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같이 있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러겠지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복잡해지요. 그리고 또 바른정당은 어떻겠습니까? 바른정당에 유승민 후보가 대선 승리를 한다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 하면은 유 후보 입지가 명 아니게 되죠. 그리고 바른정당도 갈 바를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자 이런 여론이 강해지지 않겠는가, 당내 여론이. 그러다 보면 개별적으로 또 탈당해서 나온 사람들도 의원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은재 의원 탈당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 만약에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해진다 하면은 저 자유한국당은 또 김무성계 아니면은 유승민계 이런 쪽에서 연합하게 되면 또 당권을 또 장악할 수도 있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리더가 확실한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럼 조원진 후보 새누리당은 어떻겠습니까? 득표율이 대단히 낮게 나왔다. 아주 득표율이 높게 나오고 대선 승리라면 더 좋고요.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입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득표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죠. 예상보다. 왜냐?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 세력이 정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홍 후보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힘은 크지만은 눈앞에 나오는 득표율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되었던 숫자상으로 약하면은 아무래도 주시를 못 받게 되지요. 우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표를 몰아줬다 해도 우선 뭐 입 닦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입지가 무너지고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예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까요? 아무래도 문호를 열어가지고 유력 인사들을 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애국정당 풍모를 갖추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죠. 그렇게 해야 계속 이어지고 또 입당이 줄을 쓸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내년의 지방선거 3년 후 선거를 이제 대비하는 전략을 쓰고 하면은 여전히 이어간다는 것이죠. 저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 선거하면 엄청나게 뭐 득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굳건하게 당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렬 지지층에 힘입어서 이제 새누리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죠. 물론 외연 확대를 어떻게 하고 거듭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역시나 그 수많은 태극기를 들고 그 민의를 외친 그 사람들의 염원은 달성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론가 그 힘을 모여서 그 염원이 달성되기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제 가장 단순한 새누리당이 모이기 쉽다. 다른 당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단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저 더민주는 어떨까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은 강력하겠죠. 그 안에 이제 반문 이런 세력도 있지만은 딱 결합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대선 실패를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내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죠. 안철수 후보가 대선 승리했을 때는 굉장히 강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역시나 이제 당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당들하고 또 이렇게 연대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입지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패를 했다 하면은 또 당 자체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래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는 이제 한 지방과 같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서 실제 갈라졌고요. 그리고 3월 19일 날 더민주 후보 경선할 때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두 당은 나중에 합당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이제 그거는 성향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을 말한 것이요. 물론 이제 박지원 대표가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지요. 선거 앞두고 무슨 말이냐 하는 식으로. 아무튼 이제 그렇지만은 또 건마다 두 당이 이제 연합해서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제 그러는 거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아무튼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은 도로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여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공약들은 모든 후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마다 가면은 그 지방에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 공약도 거의 또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 공약은 상당히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공약이 나왔어요. 뭔가 하면은 신용불량자 사면. 그것은 뭐냐면 저 IMF 이후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10년, 2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신용불량 딱지를 못 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용불량 딱지를 못 떼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사업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요. 어디 직책 맡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어디서 자금을 빌리는데도 신용불량자는 안 빌려주죠.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서 재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용불량자가 숫자가 많으냐? 굉장히 많죠. 경제인구 8분의 1이 지금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숫자가 그 수백만 안 되겠나 싶은데요. 언뜻 살펴도. 네, 그렇고요. 담배값 인하를 들고 나왔습니다. 담배값 인하. 여러분 담배 피시나요? 예, 담배값이 인상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끊는 분들이야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못 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출이 2배가 되었겠죠.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담배값 지출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수입이 적으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뭐 계산 얼른 해보면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담배값 인하 이것은 결국은 엄청난 인원한테 작용하는 것이죠. 숫자상으로. 그냥 뭐 1000만 단위는 작용 안 하겠나 싶네요. 그리고 유류값 인하를 들고 나왔어요. 유류값 인하. 세금을 인하해 주겠다는 것이죠.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휘발유 값이 센 이유가 그 휘발유가 원래 비싸서가 아니고 바로 세금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세금을 반으로 인하해 주겠다는 거죠. 2000cc 이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수백만, 천만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이제 그동안 20년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부활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생계형 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바른정당의 김무성계 이쪽에서 추진하는 단일화는 역시 반문연대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3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키가 또 유승민 후보한테 달렸다. 근데 지금까지 단일화는 서로 나한테로 단일화하자 이런 단일화지만 실제 단일화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단일화 예를 들어보자면은 한 사람은 대통령 맡고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다. 이와 같이 이제 당대당이 서로 합의하고 대표끼리 합의해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주고 한쪽에서는 바로 사퇴하고 지지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단일화가 주를 이룹니다.
이런 것도 있지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갈 후보를 정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단일화는 맞지 않고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이 사퇴를 하고 상대방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일화가.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은 지지율이 야간 후보가 사퇴 선언을 하고 강한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 단일화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홍준표, 조원진 후보 단일화는 어떨까요? 이제 조원진 후보 또 완강 한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썩 단일화에 적성을 띠지 않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그래 가지고 조원진 후보는 결심 여하에 따라서 이제 완주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단일화가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의 단일화가 된다든지 또는 유승민 후보가 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만 해도 단일화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미 남재준 씨는 이제 그런 의향을 보였고요. 그럼 조원진 후보와 홍준표 후보 단일화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홍 후보가 유승민 후보하고 단일화 한다면은 또 조원진 후보는 완주해도 큰 차이는 안 날 것이다. 나 그렇게 봐져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현재 이 단일화는 안 돼도 결국 누가 단일화 하는 겁니까? 그 단일화 실체는 누굽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우파 국민들이 내부적으로 단일화를 후보들이 단일화 선언해도 그 지지하는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투표장에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보들이 단일화를 안 해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특히 우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오늘 이 전국에는 단일화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넘어가고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국민이 스스로 단일화 선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 하나 둘이 완주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기게 돼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단일화하는 그 마음이 급박해지기 시작하겠죠. 그 홍 후보 요즘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그런 잠재력, 확장력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홍 후보의 그 키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 키를 넘어가고 있고 확장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냐하면 그 잠재력이란 건 이런저런 가능성을 이렇게 볼 때 그렇다 그거예요. 단일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모든 거 볼 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한 3, 4일 더 지켜봐야 됩니다. 3, 4일 동안에 확실하게 홍 후보 쪽으로 결집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징후가 있게 되면은 밖으로 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전체 사람들은 움직임 직결도가 달라지고 물론 여론조사상으로도 조짐이 나타나겠죠. 뭐냐?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이런 결집이 2차로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2차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로 일어난다면은 그때는 다시 상승 효과가 나타나죠. 뭐냐? 그동안에 찍을 후보가 없다. 찍어봐야 뭐하냐. 선거 결과 뻔한데 이렇게 하고 선거 포기를 하려 했던 우파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표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득표율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 관점은 뭡니까? 50대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느냐 낮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는 20대 30대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흔히 20, 30대는 야당 지지자가 많다 이렇게도 하지요. 그런데 이 선거는 볼 것 없이 승리다. 이렇게 되면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50대, 60대는 선거해봐야 의미. 그럼 조원진 후보 새누리당은 어떻겠습니까? 득표율이 대단히 낮게 나왔다. 아주 득표율이 높게 나오고 대선 승리라면 더 좋고요.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입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득표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죠. 예상보다. 왜냐? 조원진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 세력이 정권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홍 후보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힘은 크지만은 눈앞에 나오는 득표율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찌 되었던 숫자상으로 약하면은 아무래도 주시를 못 받게 되지요. 우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 새누리당 지지층이 표를 몰아줬다 해도 우선 뭐 입 닦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입지가 무너지고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예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까요? 아무래도 문호를 열어가지고 유력 인사들을 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애국정당 풍모를 갖추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죠. 그렇게 해야 계속 이어지고 또 입당이 줄을 쓸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선거 때문에 이리저리 지지 후보가 갈라지고 표를 다른 데로 행사했던 그 태극기 민심들이 결국 어느 곳으로 모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모일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또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또 진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태극기 민심이 모일 틈바기가 있겠습니까? 그럼 바른정당이 모일 수 있습니까? 어디 모일 데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민심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내년의 지방선거 3년 후 선거를 이제 대비하는 전략을 쓰고 하면은 여전히 이어간다는 것이죠. 저 예를 들어서 정의당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 선거하면 엄청나게 뭐 득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굳건하게 당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렬 지지층에 힘입어서 이제 새누리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죠. 물론 외연 확대를 어떻게 하고 거듭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거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역시나 그 수많은 태극기를 들고 그 민의를 단일화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고 판세를 좀 읽어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대선 전략 그리고 승산 이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또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것도 한번 추측해 볼까 해요.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선 남재준 후보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재준 후보가 비문연대 단일화되면 백의종군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대상은 홍준표, 유승민, 조원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의를 했어요. 비문연대 단일화. 그러면 자기는 사퇴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남재준 후보의 당이 어디입니까? 통일한국당입니다. 그 통일한국당 대표가 안홍준 씨인데요. 안홍준 씨가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상당히 묘하게 돌아갔죠. 아무튼 남재준 후보와 일정 부분 어떤 교감은 있었는지 어떤 의견이 달랐든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단일화 키가 누구냐? 유승민 후보가 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이제 유승민 후보는 완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정당 내부가 심상치 않은 거죠.
이제 김무성계 이래가지고 그 의원들이 뭉쳐서 아마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바른정당의 김무성계 이쪽에서 추진하는 단일화는 역시 반문연대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3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 키가 또 유승민 후보한테 달렸다. 근데 지금까지 단일화는 서로 나한테로 단일화 하자 이런 단일화지만 실제 단일화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단일화 예를 들어보자면은 한 사람은 대통령 맡고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다. 이와 같이 이제 당대당이 서로 합의하고 대표끼리 합의해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주고 한쪽에서는 바로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단일화가 주를 이룹니다.